유시민 작가가 매불쇼에 출연했습니다. ABC 일원으로 온 언론과 유튜브가 도배됐는데 일주일 만에 이걸 완벽하게 반박했습니다.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게 친문 부활을 노리고 유시민 작가가 정청래 대표와 짬짬이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걸 속 시원하게 반박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친문 세력의 귀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죠. 왜냐하면 누가 했는데 그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도 저는 그 휴대전화 2개 쓰는데 하나의 휴대전화는 예전부터 저를 사랑했던 분들이 알고 있는 번호라서 여론 수렴 기능으로 남겨둔 게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좋아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시민은 친문 세력을 귀환을 위해서 저렇게 방송 나오는 건데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마이크를 줄 거냐라고 엄청나게 많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딱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유시민 작가가 저렇게까지 욕먹으면서 친문 세력의 귀환에 도구가 된다면 유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다 연락을 안 줘 나한테. 답을 못해. 없어. 그러니까 그렇지 않나? 저한테도 많이 했던 얘기고 그 맥락을 보면 매불쇼에 나와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최욱 앵커가 가장 또 민감해하는 이 조불쇼의 그 당사자인 조국혁신당 대표가 또 바로 페이스북에 그거를 인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흐름을 보면서 이거는 뭔가 다 연결돼 있구나. 뭔가 의도가 있고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히 개입돼 있는 것이다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때 친문 세력의 부활이라는 거는 조국의 대권 도전을 돕는 거다. 그런 뜻으로 그런 받아들이는 맥락도 거죠. 좀 있는 것 같고요. 맥락도 들어가 네. 있고. 근데 조국은 안 죽었는데 이미 살아 있는데 왜? 또 이렇게 하면 또 조국 살렸다고 또 욕먹겠네 또. 그러니까 죽은 친문 중에 누구를 살리는 게 친문 부활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하실 때 거의 50%의 국정수행 지지율 상태에서 퇴임하셨어요. 네. 그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인격적으로 우리 모든 대통령 우리가 겪었던 대통령이나 정치인들 중에 가장 완성된 분이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해왔고 네. 지금도 저는 그 문재인 정부를 제가 그래서 일은 안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지금도. 이슈가 이슈인지라 그런 얘기를 좀 짧게 하세요. 네. 그런데 문재인 이슈가 대통령이 이슈인지라. 부활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다음에 소위 친문을 자처하면서 막 나대다가 집단적으로 망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지난번 총선 때. 근데 그분들은 부활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그분들은 폭망했죠. 예, 폭망해가지고 부활을 요구하는 사람도 없고 부활이 가능하지도 않아. 네. 끝났어 거긴. 그래서 이제 최민희 의원 정리로는 그거는 친낙계다. 친문이 아니고. 친이낙연계.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 주류가 이해찬 당대표를 따르는 쪽이 한 갈래가 갔고 한 갈래가 이낙연 씨를 따르는 갈래가 갔는데 이낙연 씨를 따랐던 갈래들은 총선 대선을 거치면서 다 망해버렸다 여기는. 부활할 가능성도 없고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없고 원하는 사람도 없고 부활할 역량도 안 돼. 네. 그런데 뭘 부활시키는 거야? 그러면 조국 대표가 그렇지. 만나보네. 그래서 그 맥락에서 지난번 어. 합당 파문 때 네. 저를 또 공격을 엄청 네.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최진봉 교수한테 봤냐고 했는데 또 화를 내시더라고. 근데 제가 최진봉 교수한테 뭐 억하심령을 가진 건 없어요. 네, 없고. 좋아합니다. 유쾌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최진봉 교수가 그 국대 토크 하시잖아. 네, 와. 조회수가 많지 않지만 제가 보거든요. 부지런하셔. 잠깐 이거 보세요. 네, 근데 국대 토크에 보면 출연자가 뭐 김영민 목사도 있고 뭐 많아. 출연자가 와서 제가 정청래 대표하고 짬짬이 해가지고 합당을 추진하다가 망했다. 이 기조로 말을 하는데 최진봉 교수가 그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안 걸더라고. 제가 합당을 해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과 관련해서 그날 뉴스공장에서 얘기했던 게 2월 1일 날인가 그 이해찬 대표님 네. 장례식 끝나고 나서 출연해가지고 백낙천 교수가 마지막 추도사 순서에서 한 얘기가 민주당이 다 통합해서 혼자서 한국 정치를 책임져 나가는 거하고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서 이 변혁적 중도 이념에 동의하는 여러 정당들을 아울러서 연합 정치를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나은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른데 그 대답을 들을 수 없게 됐다. 이런 취지의 추도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민주당 정치인들이 그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그래서 그 기획으로 가면 조국 혁신당이 합당하지 말고 좀 힘들더라도
밖에서 생존하면서 민주당하고 연합해 나가는 방안이 있고 그러나 조국 씨와 지금 조국 혁신당의 당원들이 그걸로는 만족을 못하고 우리가 그러면 정권을 잡아서 한번 우리의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구상을 실현해보자 이렇게 마음 먹는다면 합치는 게 맞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조국 대표가 그냥 그렇게 한국 정치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서 나는 봉사하겠다 그러면 밖에서 하고 내가 한번 대통령에 도전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합치는 게 맞지. 아, 그 얘기를 왜 했어? 또 대통령 도전. 아니 그거는 경우의 수가 2개밖에 없고 그 2개의 경우의 수를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꼭 합당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걸 빌미로 잡아서 네. 집권 1년 차에 벌써 차기 얘기를 하냐부터 맞아. 시작해가지고 네. 온갖 욕을 아니 집권 1년 차인데 당연히 지지자들은 근심하죠. 지난번에 문정부 끝나고 정권 재창출이 안 돼서 그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란까지 가고 그 다음에는 또 민주당이 계속 집권해야 될 텐데 다음에는 누가 있지? 이 고민들을 시민들은 다 한다고요. 근데 대통령 집권 1년 차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거라고? 아니 우리가 무슨 왕 뽑았어? 그때는 조금 서운했거든요. 유시민 작가님 다음 대권 얘기할 때. 요 감성을 알아야 돼요. 네, 자, 그 감성을 왜냐하면 전달해 주세요. 조국 대표님이 쇄빙선의 역할을 엄청 잘 해오신 것도 있지만 최근에 여러 이슈들로 인해서 네. 그리고 정치력을 보여준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막 부산이나 이런 데 나가셔가지고 막 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합당을 한다고 하니까 약간 이렇게 올라왔다가 아직은 다시 검증해야 될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거론된 분이 이제 조국 대표님이다 보니까 네. 근데 차기 대통령은 이재명이라고 저는 계속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또 이제 뭐 얼굴에 점 찍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너무 그런 부분들이 좀 서운하게 느껴졌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생각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건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님을 워낙 좋아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떠올리면 답답하고 화나는 지지자들도 있어. 지지했지만 화나고 속상하고 막 답답한 많아요, 사람들도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네. 조국 대표님, 유시민 작가님 뭐 이제 뭐 다 그런 분들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 친문하는 순간 또 문재인 대통령이 딱 떠오르니까 그럼 스트레스가 좀 올라오는군요. 이게 약간 연상이 되면서 딱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친문이 부활한다라는 친문 것도 부활. 네. 제가 이게 너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뭐 부활절도 아니고 그래서 국회에서 다 취재해봤어요. 그렇게 이제 비아냥거리지 말고. 그래서 취재를 해봤더니 결론적으로는 친문이 부활한다라는 메시지의 해석이 다음 대권에서는 친명계 라인에서 한 명 나와야 되지 않겠냐로 귀결이 많이 되더라고요. 공통적으로. 아니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않냐. 왜냐면 정치인들도 다 다음에 넥스트 목표를 꿈꾸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대통령 연임을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앞에서 해왔던 것. 근데 차기를 얘기하는 게 조심스러운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민주권, 당원주권 시대잖아요. 네. 그런데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자기들이 후보를 이야기하는 게 자체가 조심스럽다 보니까 친명계에서 한 명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못하니까 친문이 부활하는 걸 막아야 한다. 이렇게 기결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심오한 뜻이 있었구나. 아니 그러면 제가 그냥 근본적으로 제가 궁금한 게 지금 그럼 민주당 내에 친명은 누구고 친문은 누구예요? 그게 지금 아니 가장 그 정청래는 뭐야? 친명이지. 친명이에요? 예.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이 통합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추진한 걸로 아는데 내가 아는 바로는 그런 얘기는 또 왜 하세요? 아니 그 정청래가 뭐냐고. 친문이야 친명이야. 내가 만약에 정청래라면 내 정치를 위해서 나는 친명할 것 같거든요. 그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 지금 와서 친문하면 뭐 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죽었는데 아니, 부활해야 되는데. 나는 그래. 그래서- 나는 워낙 비입니다. 오늘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저는 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좋아, 있는 좋아. 분들은 네. 사실 제가 보기에는 다 친명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근데 이 안에서도 좀 더 선명성 경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민주당 안에서도 서로 이재명 내가 대통령의 충신이다 라고 하는 이 선명성 경쟁에서 좀 더 나를 친명으로 부각시킨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뭐 이제 팀 이재명 그 외에는 팀 김어준 이런 식으로도 지금 여기까지 이 현상들이 전 이어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봐요. 내가 지난주에 얘기한 게 바로 이 얘기잖아. 네. 정확했다니까. 왜 유 이재명을 내걸고 누구를 공격하냐 이거야. 그거는 그 이제 지금 김대호 기자가 얘기한 저건데 저거를 내가 약간 벤다이어그램이라는 그런 시각적인 도구를 통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런 거에 불과해요. 근데 사실 뭐랄까 그 친명에서 나와야 된다? 그거 안 돼요.
그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 기획한다고 되지를 않아요. 되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 임기 끝날 때 동교동계에서 못 냈죠. 그때 그렇죠. 이인재 씨를 양자로 영입해가지고 이인재 대세론이 있었는데 그게 노풍에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참여정부 끝날 때 노무현 정부 끝날 때 이해찬 대표가 끝까지 경선을 했는데 그 친노인데 안 되잖아요. 친노. 그러네. 그건 그러니까 친노가 맞고. 반노무현 차별화 정책을 썼던 정동영 후보한테로 넘어갔잖아요. 네. 후보가 안 됐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 퇴임할 때 친문이 됐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후보된 거 아니에요. 후보였죠. 네. 한 번도 우리 정치사에서 민주화 이후에 기존 집권 세력의 대통령과 친하다는 그 노선으로 그 당의 후보가 된 예가 없어요. 저쪽은 안 그런가? 노태우 정권 끝날 때 누가 됐어요? 김영삼. 김영삼. 김영삼 끝날 때 누가 됐어요? 김영삼하고 싸웠던 이회창. 그렇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끝날 때 누가 됐어요? 박근혜. 이명박하고 죽자고 싸웠던 박근혜야. 박근혜 끝나고 누가 됐어요? 후보가 홍준표. 홍준표. 친박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집권 세력, 집권한 대통령 계보에서 대통령이 안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 집권당의 후보가 된 예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헛꿈이야. 역사적 사례를 보라고요. 아이고 오늘 또 방송 나가면 유시민이 친명 다 죽였다. 싹을 잘랐다. 이거는 아이고 열심히 노력해서 당원과 지지자들의 믿음을 사면 그 사람이 친명이건 아니건 상관없어요. 제가 볼 때는.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일들을 해야지. 무슨 그런 이상한 기획을 해가지고 그 기획 가지고 백날 담장 쌓아봐야 때 되면 다 와르르 무너져요. 언론에서 보도하는 걸 보세요. 재래 언론에서 특히 유튜브도 일부 그렇지만 명청대전이라 그러잖아요. 친명 대 친청의 대전이래요. 이번 네. 오는 8월 전당대회가. 그거는 완전히 허구거든요. 분열책동이고. 근데 그거를 받아안고 무슨 자기가 친명임을 내세우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형적으로 B죠. 그렇죠. 네.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어. 오늘 쇼츠 짤각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지금.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 드는 게 뭐 친명이든 친청이든 다 같이 이재명 대통령을 아마 응원하고 그렇게 힘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다 그래요. 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구분을 짓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오늘날 제가 지켜보면서 느낀 점들은 이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앞으로 있어서 당권 싸움에서도 그렇고. 근데 저는 다 응원하고 싶은데 마음을 얻기 힘들다고 사람의 마음을 좀 흔들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때 친문이라고 나댄 사람들이 그 뒤에 어떻게 된지 보세요. 전형적인 B그룹의 행태를 보이다가 다 망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예.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 벤다이어그램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B의 성향이 너무 극단적으로 강력한 것에 대한 호루라기를 불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호루라기 부른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비평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얘기한 거예요. 저는 민주당원도 아니고 그냥 얘기한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민주당에서 뭐 옛날에 당직 좀 한 적이 있고 이런 젊은 분들인데 종편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유시민 작가는 한 번도 민주당 당원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맞아. 내가 민주당 당원이면 내 말이 뭐 틀리고 맞고 하는 거예요? 그건 상관이 없잖아요. 비평이라는 거는 그 비평 내용의 합리성과 정합성과 일관성이 문제인 거지. 네. 제가 민주당 당원이었던 기간이 얼마 그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싹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 민주당 소속에 비평하는 분들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런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말고 공부들 좀 하시고. 네. 그 이거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인데 이번에 ABC 벤다이어그램과 관련해 가지고 대한민국 언론이 이란 전쟁 이상으로 무게감을 두고 다루더라고요. 제가 트럼프보다 더 못된 놈인가 봐요. 아니 진짜 그 정도 수준으로 다뤘어요. 저 지금 작가님 손만 보여. 동그라미 하나 더 그리면 세계대전 일어날까 봐.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이거는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도 왜 이렇게까지 언론은 여기에 열광하는지. 저도 그 질문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진짜 재밌는 현상 아니었습니까? 요거를 실제로 이제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을 갈라치는 수단으로 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저는 보통의 그런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이 벤다이어그램을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로 이해했다고 보고요. 그렇겠죠. 예, 이해했다고 보고요. 그렇겠지. 이것이 뭐 그런 일반 시민들의 마음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야. 저렇게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 그 정도지.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봐야 헛일이에요. 뭐 그렇게들 하나 몰라. 그러면 언론이 여기에 대해서 열광했던 이유는 뭔가 좀 진영을 흔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에다가 이제 김어준까지 한 패키지로 묶어서 좀 보내버리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예컨대 지금 재래 언론사에서 하는 유튜브 정치 비평 프로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TV조선은 유병수 뭐 무슨 펀치인가 그런 거 네, 있고 네, 네. 엄튜버 엄성섭 씨가 엄성섭.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회사 차원에서 밀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한국일보에서 얼마 전부터 하고 있는 이슈 전파사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또 봐요. 어떻게 하나. 진짜 구려. 그리고 조회수도 정말 빈약해. 그렇게 장사해갖고 장사 안 돼요. 거기 보면 거기서 주로 하는 게 비평가들 불러 모아가지고 갈라치기 하는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거기도 보면 지난주 우리가 했던 이 매불쇼의 벤 다이어그램을 제대로 보고 비평하는 걸 한 건도 못 봤습니다. 제가. 저는 진짜 제 경험상 진행자 포함해서 요건 제 경험 안에서 딱 한 명 끝까지 매불쇼 봤구나 느꼈어요. MBC 새로 신설된 신설된. 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어. 거기 이제 이지선 기자라고 그렇지 있습니다. MBC 그 기자예요? 기자입니다. 여자 기자. 그분은 끝까지 본 예, 거예요. 그분은 예. 티가 딱 나잖아요. 네. 본 티가 딱 나더라고. 네. 네. 그리고 딱 어디 한 분. 종이신문도 서울경제인가 어디 그 우호적으로 기사를 쓴 건 아니지만 비판하는 기사를 썼는데 제대로 보고 비판했더라고요. 가끔 그런 게 있긴 해요. 네. 네, 그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거죠. 의견이 달라도 돼요. 비판해도 돼요. 그리고 김종배 기자 아까 우리가 모두 얘기했지만 그런 네. 것처럼 제가 오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오해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얘기한 거에 대해서 네, 아주. 그렇게 지적하는 거 그런 건 되게 좋은 거죠. 예, 저도 굉장히 네. 좋게 봤어요, 그것도. 김대호 기자처럼 맨날 칭찬하는 거 저런 거 바라지 않아요. 김대호는 저. 민망해. 그만해, 김대호도. 아니 동의되는 건 동의해야죠.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 그래요. 이제 유튜브 생리상으로는 제가 나와서 떠들면 조회수가 잘 안 나와요. 근데 그 옆에 유시민 작가님을 딱 걸어놓잖아요. 조회수가 막 폭발적이야. 아마 그 달콤함에 다들 취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내용을 동의하는 분도 동의하지 않는 분도 그렇게 해서 아마 유시민 작가님과 나란히 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지 않을까. 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누차 얘기했지만 김어준 씨 비판할 수 있고 비판할 거리 저는 많다고 봅니다. 아, 그럼요. 예, 저는 그럼요. 개인적으로- 비판이 예.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매일 그것만 하는 것. 그게 저는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완용 희대의 매국노 아닙니까? 아, 그렇죠. 비판할 거리 너무 많잖아. 내가 매일 오프닝마다 이완용 비판하며 저는 뭐 하나 싶은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 말은 맞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그것만 하더라고. 아니 그래서 저도 뭐 개인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네. 이게 방송을 여러 군데 나가잖아요. 유시민 작가님 그 매불쇼 인터뷰 이후에 가장 강하게 들었던 생각은 아니 지금 뭐 유튜브 채널도 그렇고 재래식 언론들도 그렇고 지금 다뤄야 될 사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습니다. 유시민 작가님을 비롯한 이거에 올인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 진짜 이해가 그래서 안 가.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지? 네, 그런 어떤 그래서 고민들. 그만두셨구나. 네. 사실 그 벤 다이어그램은 국민의힘을 분석할 때도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차원을 달리하거나 대상을 달리하면서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 똑같은 인간들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국힘당을 그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보면 네. 되게 재밌는 게 나와요. 오. 국힘당이 지금 당 지지율이 지금 민주당의 절반 이하로 다 나오고 있죠. 여론조사에서. 그런데도 계속 저렇게 가요. 네네. 왜 저렇지? 사람들이 미쳤나 봐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친 거 아니에요. 거기는 A하고 B가요. 교집합이 되게 적어요. 국힘당 의원들 정치인들과 그 주변을 보면 A가 좀 작고 B가 더 큰데 교집합 부분이 굉장히 적어요. 지금 정치인에 국한지어서 말씀하시는 네, 거죠? 정치인과 그 주변 스피커들. 정확하게 해서 안 그러면 또 김종배한테 혼납니다. 그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이념적으로 경직된 것처럼 보이잖아. 부정선거론 막 들먹이고 당 지도부도 윤석열하고 뭐 절연한다는 이상한 선언문 하나만 내고는 실제 인적 청산이라는 건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네. 당이 망해가는데도 왜 저렇게 가지라고 의아해해요 사람들이. 네네.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 거기도 이익을 중심에 놓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네. 압도적으로. 그리고 이념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네. 근데 이때 이념은 그 이념이 뭐냐 성리학이냐 뭐 이렇게 욕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가치는 뭐든 괜찮아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민주당 상대로 그릴 때 하고 국민의힘 상대로 그릴 때 하고 대상으로 그릴 때 하고는 그 가치에 들어가는 내용은 달라요. 예, 그러나 이 스킴 그러니까 이 구조는 똑같아요. 거기는 좀 다른 게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국힘당은 왜 저렇게 됐지? 그게 민주당은 C가 그래도 좀 두텁게 있는 벤 다이어그램인데 네. 국힘당은 C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차원을 하나 내려서 지지층을 보면 여론조사표를 보면 지지층이 떠났어요. 지지층 중에서도 이익을 추구하는 원이 작아지고요. 가치 위주로 하는 원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 교집합도 작아요. 보수 이념 중에서도 제대로 된 보수 이념을 견지하려는 양쪽을 조화시키면서 이익과 가치를 조화시키려면서 하던 노력하던 분들이 다 떠났어요. 확 줄었죠. 예컨대 이제 뭐 정규재 씨라든가 네. 조갑재옹이라든가 뭐 또는 정치권에서 보면 뭐 허은하 씨라든가 또는 김용남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다 떠났잖아. 김상욱 의원도 떠났고. 그러니까 그 교집합이 굉장히 작은 가운데 윤어게인을 가치로 하는 그 유권자 집단 또는 당원 집단이 커진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상층 정치인 레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당권 경쟁을 하거나 공천 경쟁을 할 때 가치에 입각해서 하는 동그라미가 커진 여기에 맞춰야 이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고성국. 그렇지. 그렇게 되면서 일반 당원이나 지지자 차원에서는 가치 중심으로 결정하는 층의 비중이 커졌고요. 상층부에는 그거에 제약을 받는 이익을 추구하는 원이 굉장히 커져 있어요. 상하층의 격차가 굉장히 커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죠. 그러면은 윤어게인의 가치는 뭐예요? 그건 저도 잘 이해를 못하지만 그들의 가치가 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죠. 그 뭘까? 지금 이재명 윤어게인의 대통령은 가치? 잘 못한다. 이게 한 25, 30%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뭐 호르무즈에 파병해야 된다도 좀 나오잖아요. 네. 그들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거기. 그 사람들이 지금 당원 지지자층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에서 여론조사하면 이진숙이 1등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힘은 당원 베이스가 극단화돼 가지고 이익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정치인들이 저렇게 가는 거예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이 벤다이어 그러면 천하무적이라니까. 이 윤어게인 가치는 혹시 독재 권력 향수 뭐 이런 걸까?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죠. 이건 무슨 가치인지는 진짜 궁금하네. 늘 그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뭐 방탄소년단이 광화문에서 공연을 했잖아요. 네. 거기에 지금 일본이 지은 중앙청이 그냥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걸 김영삼 대통령이 폭파해버렸잖아요. 근데 그때도 반대하는 사람이 30%좀 있었어요. 그거 해체하는데 반대하는 사람. 늘 그 정도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가치가 뭔지 난 잘 몰라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가치가 있다는 건 인정해. 왜냐하면 국힘당을 지지해서 얻을 이익이 한 개도 없는데 계속 지지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뭔가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들의 뭔가 저는 있는 그 거예요. 가치 중심 가치를 위주로 한다는 거지 오로지 가치만 추구한다는 건 아니죠. 그 가치 중심 가치 위주로 판단하는 그 원안에 어떤 가치냐는 뭐든 담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저보고 무슨 80년대 이념에 gat혀 있다든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네, 성리학 얘기도 나왔고요. 네. 그 무슨 노론소론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오늘 방송 이후로는 진짜 우생학 이런 얘기는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우생학이 뭔지 모르시나 봐. 영상을 틀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하시니까 못 틀겠네요. 네. 그 우리가 창피해요. 그 보기가 그런 네. 것들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뭐 편집을 할지 또 모르겠습니다만 뭐 다 해봐요. 뭐 네. 다 털어. 이제 또 그만 나올 거니까 이제. 김민석 총리와 아, 김현 의원이 유시민 작가의 매불쇼 출연을 두고 서로 이야기한 메시지가 언론사를 통해서 본의 아니게 여기 좀 노출이 됐거든요. 텔레그램 잠깐 좀 띄워주시고 우리 기자님이 좀 텔레그램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김민석 총리가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 메시지에서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유명세, TV 출연 즐기는 강남 지식인 이렇게 말한 내용이 언론사 카메라에 좀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이거 이제 공개되고 김민석 총리가 또 사과의 글을 올렸거든요. 네. 그거까지만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적 대화 노출에 불편을 느끼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혼자 있을 때라도 늘 삼가야 한다는 공자님 말씀처럼 혼잣말이든 토론이든 절제와 품격이 필요하다 생각해온 입장에서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보다 자유로워지면 편히 말씀을 나눠보고 싶기도 하다. 사적 표현에서의 불편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중히 공개 사과드린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뭐 그 대체로 맞는 말이던데. 왜냐하면 유명한 거 맞잖아요. TV에도 종종 나가잖아요. 네. 강남에 사는 것도 맞고요. 지식인도 지식인이라고 하니까 지식인은 영광스러운 네. 거 아니에요? 맞고. 네 가지 정보가 들어 있는데 네 가지가 다 사실에 부합하는 정보예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뭐 그것이 어떤 뉘앙스냐를 가지고 뭐 또 말하기도 하던데 어떤 뉘앙스면 어때요? 나라님도 안 보이는 데서는 흉 본다는데 나 따위야 뭐 흉 보면 어때요? 네. 괜찮아요. 저런 정도는 흉도 아니야. 네, 흉도 아니야. 그냥 네. 그런 거고 이제 다만 이제 앞으로는 들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언론에 또 입방아에 오르락 내리락 네. 하니까. 저도 같이 부끄러우니까. 네. 이 뭐 그 특별히 뭐 흉이 아니에요. 보면은. 그렇죠. 네. 이제 제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제 주변에 진짜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 관심이 많아서 새로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진 동생들이 많아요. 그 유이재명입니다. 네. 네. 특히 매블쇼 최욱 선생님 되게 좋아해요. 오, 야 유이재명이 중심입니다, 제가. 그래서 질문도 꼭 해달라고 받았거든요. 네. 최욱 선생님 원포인트 연애 레슨이라는 책을 썼는데 네. 자기들끼리 논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연애 많이 안 해봤을 것 같은데 이거 사야 돼? 이 새끼들. 진짜. 그러니까 그만큼 순수한 친구들이 많은데 요거를 봤나 봐요. 근데 이번 편에 네, 이번에 봤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해찬 선생님 장례식장이 뉴스에서 크게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친한데 뭔가 상황을 보니까 왜 이렇게 하냐. 국무총리가 돼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만 네. 정말 약간 중도층 성향에서 봤을 때는 국무총리 자리직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올바르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이거는 개인의 평가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평가와도 연결될 수 있어서 그런 점들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네. 말씀드려봅니다. 근데 뭐 두 분이 뭐 갈등하고 뭐 반목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제가 정치하는 분하고 국무총리하고 왜 뭐 반목해요? 그럴 이유가 없고. 저는 그냥 글 써서 먹고 살면서 가끔 비평하러 나오는 놈인데 네. 뭐 제가 뭐 다툴 일이 뭐 있어요? 전혀 없어, 전혀.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친해서 그래. 친하지도 않아요, 근데.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애들한테 설명하기 힘드니까. 아니, 다만 제가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 현직 국무총리잖아요. 근데 현직 국무총리가 지금 집권 여당의 의원하고 자꾸 이런 대화를 이렇게 텔레그램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나누는 게 이게 이제 조금 좀 비판적으로 볼 여지는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뭐 한 번쯤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네. 어떤 언론도 다루지 않아요. 그게 사실 이번 지금 비평하는 판에 있어서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재래식 언론의 보도를 보면 되게 흥미로워요. 이제 거기서 각광받으면 다 망했거든요. 지난 몇 년간. 네. 소위 뭐 친명횡재 비명행사라는 그 유행어를 만들었잖아요. 지난 총선 때. 네. 그때 어마어마하게 이른바 비명계라고 하는 사람들을 띄웠어요. 띄웠는데 그나마 자리 받은 사람은 박영진. 박용진 의원 하나 자리 받았고 나머지는 네. 다 당을 나가는 바람에 다 망했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그때 매불쇼에서 그 얘기했어요. 재래 언론에서 막 띄워주니까 자기가 굉장히 대주주인 것처럼 맞아. 또는 영향력이 센 것처럼 주체 역량에 대한 과대평가를 하게 되어서 저렇게 나가서 세미래니 뭐니 만들고 무소속 나가봐야 10% 못 넘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됐잖아요. 네. 위험해요. 재래 언론에서 칭찬받는다는 것은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음. 그
김병기 의원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였는데 네. 그때 원내대표 될 때 MBC에서 그 아드님 문제 가지고 네. 보도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원들 민심, 지지자들 민심은 김병기 의원으로 확 쏠렸거든. 서영교 맞아. 의원하고 경쟁할 때. 맞아.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묘한데 김민석 총리로 추정되는 이현주 의원으로 추정되는 의원과 국무위원 사이에 텔레그램 문자 그게 지난번에도 찍혔잖아요. 아, 그거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양쪽 다. 했어요. 아니라고 했는데 둘 다 아니라고 그러면 했습니다. 장인수 기자 보고 왜 그 무슨 검사들한테 공소 취소를 자발적으로 하면 어떠냐고 말했던 대통령 측근 고위 인사가 누군지에 대해서 왜 안 밝히냐고 막 엄청나게 공격을 해요. 근데 뉴스원에서는 그거 왜 안 밝혀요? 국무위원하고 국회의원인데 여당에 안 밝히잖아요. 끝까지 안 밝혔어요. 이런 이중잣대가 뭐냐 할 때 이 언론이 그 지난번 텔레그램의 당사자들은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호해 줘야 될 대상과 까야 될 대상을 어떻게 고를까? 기가 막히게 고릅니다. 와, 이걸 진짜 흥미로운 주제다. 어떻게 골라? 정말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해되는 사람과 자기들에게 이익되는 사람. 그래서 와. 앞으로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뭐 어떤 분은 뭐 무죄 받고 지금 정치로 복귀했는데 막 조중동을 포함해서 재래 언론에서 막 단독 인터뷰해주고 어마어마하게 띄우고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와, 이거 참 흥미로운 그 주제다. 사람들이 감별을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해될 사람들을 띄웁니다. 계속 몇 년 전부터. 아, 이재명 정부에 해야 될 사람만 띄운다. 예, 그거 뭐 저는 판독기라고 봐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정치인이 또는 지식인이 갑자기 막 언론의 각광을 받잖아요. 재래 언론에서 정치부 기자들이 발탁해서 띄워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뭐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다. 야, 저는 진짜 이 궁금했는데 괜히 또 내가 방송에서 거론하면 이 분란의 씨앗이 될까 봐 하지 않았던 말이거든요. 네. 국무위원과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텔레그램을 나눴습니다. 네. 그걸 왜 안 그런데 밝혀요, 누군지? 그 언론사는 그 누군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묘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와, 이거 재래식 언론이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까는데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까는 걸까? 그게 진짜 네. 궁금했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면 좀 있어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해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 그거를 기가 막히게 알아봐요,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다음에 한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오늘 마지막 부분 때문에 야, 이거 또 논란 많이 되겠다. 아니, 나는 그냥 밖에서 보는 거예요. 저는 사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민주당과 진보적인 정파를 지지하는 그냥 글쟁이에요. 네. 그리고 가끔씩 방과 후 테러리스트처럼 나와서 비평 한 번씩 하는 게 다예요. 네. 에? 제가 마지막에 유시민 작가 잠깐 한번 편들어 드리자면 네. 유시민 작가가 호루라기를 불어줬던 정치인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누구냐면 김경수하고 박용진입니다. 조심하라고. 김경수 지금 위험하다. 착한 2등 전략으로 가라. 그게 저는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보고 지금 그래서 또 다음을 노릴 수 있잖아요. 그럼요. 지금 잘 됐어요. 이제 잘 앞으로도 됐잖아, 잘하면 또. 돼요. 예, 예. 박용진 의원 잘 됐잖아. 그럼요. 또 다음을 노려볼 수 있어. 김영진이 편지에서 주장을 했다라고 해서 김영진의 주장이 사실이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일방적인 주장일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제 기록들을 보니까 수사 기록과 이제 법정의 재판 기록을 봤는데 이 재판 기록에 김영진이 주장하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법정 증언이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뉴스공장에서 그 증언록의 표지만 보여드렸는데 지금 방송에서 오늘 방송에서 표지 말고 그 안에 담긴 내용까지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화면 잠깐 보여주시죠. 네, 이게 지금 뭐냐면 여기 이제 손글자로 써 있지만 박철민 20억 돈다발, 20억 상납을 주장했던 전직 조폭 박철민이 재판을 받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공표로 해서 재판을 받는데 이거는 이제 대선이 끝난 다음입니다. 이 시기를 보시면 박철민의 이제 재판에서 시기가 2023년 9월 11일입니다.
대선 6개월 뒤인데 그럼 누구에 대한 증언을 한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출석한 증인 이제 가려져 있어요. 이게 증인 김영진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말한 것을 법원에서 속기를 해서 녹취서로 만든 거고 이 녹취서는 판사가 판결을 할 때 증거가 됩니다. 네, 증거가 되는데 쭉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문답이 있는데 이날 특이한 것은 박철민의 변호사가 처음에 묻고요. 이어서 박철민 본인이 자기가 모셨던 형님이잖아요. 조직의 형님인데 박철민보다 4, 5년 선배입니다. 김영진이. 근데 이 국제마피아 모든 조직폭력배는 나이 1살 차, 2살 차가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근데 김영진이 박철민보다 5년가량 선배예요. 선배라서 이제 피고인 박철민이 직접 변호사 신문이 끝난 다음에 본인이 김영진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장면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지금 근데 여기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은 여기에 이제 원래는 이렇게 안 주거든요. 안 주는데 이름을 좀 가린 것은 개인정보를 가린답시고 이렇게 줬는데 여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이란 이름 3글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요. 근데 이 내용을 뭐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몇 개로 좀 뽑아봤습니다. 네. 네, 화면 좀 보여주시죠. 이때 박철민의 주장이 뭐였냐면요. 그러면 여기는 이거는 성남의 박철민의 동료 조폭 장 씨예요. 장 씨. 박철민과 동기입니다. 나이가 같아서. 그러니까 김영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김영진에게 물어보는데 이게 지금 그 박철민의 변호인이 김영진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왜 장 씨를 김영진 당신이 예뻐하는 동생이라고 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나요? 라고 하니까 김영진이 제가 수사받을 때 모 검사한테 수사를 받았는데 저한테 오자마자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영진은 2018년 4월에 압송이 됐죠. 오자마자 이제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검사가 본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김영진 씨, 지금 중앙지검에서 제일 핫한 게 뭔지 압니까? 뭔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이재명 씨 뇌물 관련돼 있는 거 뭐 저거랑 몇 달 있으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2차적으로 보도가 될 거다. 지금 요 시기는 본인이 압송되고 와서 바로라고 했으니까 2018년 4월 혹은 5월로 지금 추정이 되고요. 검사가 본인에게 중앙지검에서 가장 핫한 게 지금 이재명 씨 뇌물 관련돼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놓고 이어서 검사가 김영진 씨도 그러지 말고 태국에서 서류가 안 오는 거를 다행으로 알아라. 그러니까 다행으로 알고 지금 어떻게 죽었는지 김영진 씨도 막말로다가 5, 6년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검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주장이죠. 증언이에요, 법정. 처음에는 상해치사, 폭행치사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 검사가. 저한테 그래서 모든 부분을 인정하고 가자라고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뭐 인정하고 말고 그런 거 모르겠고 내 사건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다 인정을 하겠다. 그냥 그렇게 했더니 정작 그렇게 약속했던 사람이 법정에서 공소장을 보냈는데 사망에 관련돼 있는 부분만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4월에 압송돼서 왔는데 처음부터 살인 혐의로 수사를 한 게 아니고요. 공동폭행과 공동감금으로 먼저 기소를 합니다. 먼저 기소를 해서 구속을 시켜놓고 이어서 살인과 사체 유기 2개 혐의를 추가해서 이 사건을 합쳐요. 그래서 당시 파타야 사건 김영진에 대한 수사는 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 무려 6개월 동안 이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검사가 자신을 보자마자 지금 중앙지검에서 가장 핫한 것은 이재명 관련 뇌물 관련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법정에서 박철민 재판의 법정에서 증언을
한 겁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제가 또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들을 자신이 검찰에서 겪고 했는데 검사의 저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지금 변호사님이 질문한 얘기에 대해서는 그냥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생각한다. 경찰의 수사 기법이라고 그냥 해두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옛날에는 두들겨 패고 뭐 했다 하지만 지금은 기망하고 회유하고 다 하잖아요. 형량거래하고 조사하고.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또 물어요. 이건 박철민의 변호사가. 그래서 이재명 씨와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난 사실이 있나요?라고 물어봅니다. 김형진에게. 김형진이 제가 그 양반을 왜 만납니까? 통화한 사실도 없나요?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통화를 했다고요? 제가 그 사람 뭘 안다고 제가 통화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위에는 14년 유해까지 큰형님들까지 다 있는데 나랑 연락해서 뭐 하겠다고 그 사람이 나랑 연락을 합니까? 과거에 이재명 씨가 변호사로서 변론을 맡았던 적이 있나요? 저는 이재명을 선임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이재명 죽이기, 여기는 이재명 못 가렸어요. 이렇게 실수가 가끔 있습니다. 예, 실수가 있는데 이재명 죽이기 하는 거에 그냥 여기 껴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동생이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왜 그랬냐고 쟤한테 좀 묻고 싶어서요. 여기서 쟤는 박철민이죠. 자기의 조직 부하였던 박철민에게 너 왜 그랬냐고 난 진짜 묻고 싶다. 나는 이재명을 알지도 못하고 통화한 사실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내가 왜 만나냐. 그리고 만난다고 하면 우리 높은 선배들 만나지 나랑 뭐하러 만나겠냐 그 사람이. 라고 지금 법정 증언을 한 겁니다. 굉장히 많아요. 계속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변호사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김영진이 이렇게 부인을 하니까 급기야 이제 박철민 본인이 나섭니다. 본인이 이제 피고인도 손 들고 제가 좀 증인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라고 하면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박철민이 등장을 해서 김땡땡하고 다 형님 코마 트레이드 깡패 아닙니까? 이 코마 트레이드. 근데 제가 어제 뭐 방송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 구조가 김영진의 살인 사건이 있고 김영진에게 태국에서 자금을 대주고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를 차리게 한 것은 성남 국제 마피아파의 간부인 이준석이고 이준석이 성남시로부터 여러 가지 특혜를 받았다 하면서 김영진, 이준석, 이재명 이렇게 해서 3단 3명의 인물을 이렇게 엮거든요. 엮는데 이제 박철민은 이재명에게 20억 상납을 한 게 이준석의 돈인데 그 돈의 상당 부분이 김영진의 태국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주장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것이고 또 이날 법정에서 김영진은 내가 태국에서 차린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이준석의 돈이 10원도 들어오지 않았다. 내 돈으로 한 거다. 이준석과 관계가 없고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도 이준석의 해외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서버가 중국에 있었습니다. 태국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하던 것과 김영진이 하던 것은 별개예요. 돈으로도 엮여 있지 않고 뭐 조직에서 조직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별개의 별산 체제였는데 당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는 뭐 수사 과정까지는 잘 몰랐을 테니까 의심은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김영진에게 이준석이 자금을 대주고 이준석이 실질 소유자고 여기 수익을 이준석이 가져갔다는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수사 결과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화면을 보여주시죠. 이 조폭들은요. 한 문장 끝나면 그냥 바로 형님을 붙여요. 그리고 자기를 지칭할 때 아우, 자기를 제가라고 안 하고 아우라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김땡땡하고 다 형님 코마 트레이드 깡패 아닙니까 형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형님 아직도 생활 못 접으셨습니까 형님. 나는 접었는데 형님 아직 조직생활 못 접으셨습니까 형님. 그렇게 해서 형님
어떻게 다시 생활 나가시려고 하십니까, 형님? 형님,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다 코마 트레이드 사람들 아닙니까? 이재명입니다. 이땡땡 형님하고 김땡땡 형님하고 다 선거 캠프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형님? 이렇게 이제 이준석이 계속해서 법정에서 김영진을 몰아세우는데 김영진의 답변입니다. 재판장님, 태모 형님이 태봉이 형님 같대요. 태모 형님이 제 10년 선배인데 이재명 사랑하는 모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활동을 하면서 그런 게 있었고 제 또 6년 선배가 대한경호협회 뭐 그런 2, 3호 이런 직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그때 당시에 경기도지사 뭐 이렇게인지 성남시장쯤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그래서 뭐 같이 경호팀으로 같이 선거 캠프 돌아다니고 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을 보고 이런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이준석 얘들은 이제 확실히 감옥에 갇혀 있어도 상급자의 선배 조폭에 대해서는 깍듯하게 형님을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준석이라고 하지 않고 무조건 준석이 형님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준석이 형님이 뭘 이렇게 해갖고 이재명 대표랑 뭐 해가지고 일을 봐주고 뭐를 하고 저 나이 어린 동생들이랑 해서 해갖고 다이렉트로 연락을 해서 돈박스를 전달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헛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조직폭력배의 세계에서는 1년, 2년만 차이 나도 엄청난 이게 기수 차이여서 해야 되는데 코마트레이드 이준석과 박철민은 9년 차이가 납니다. 9년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김영진이 있는 거죠. 이준석이 81년생 2월생이었던 것 같아요. 80년 2월생이고 김영진이 84년생 그리고 이준석이 89년 2월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9기수 차이가 나는데 중간에 이제 나를 가지고 본인이 직접 연결했다고 그러고 보기 어려우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얘는 하는 거다. 왜냐하면 이준석이 당시에 이준석이 아니라 박철민이 뭐라 그랬냐면 장영하랑 국민의힘에 제보를 할 때 조직원 누구 두세 명을 딱 꼭 집어가지고 얘네도 배달했고요. 김영진도 그 돈을 댔고 관여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폭로를 했는데 그 관여됐다는 두 명이 그 판결문을 보니까 저희는 그런 거 모르는데요. 박철민 쟤 혼자 저러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장영하 변호사는 심지어 그거를 다 들었어요. 이 박철민이 돈 배달자로 지목한 애들이 자기는 배달을 한 사실이 없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다는 거를 장영하는 다 알고 확인을 해놓고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런 점들이 나중에서 2심의 유죄의 이제 근거가 사유가 되는 건데요. 지금 김영진이 얘기하는 것은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와 이 박철민이는 무려 9년 차이가 난다. 둘이 뭘 이렇게 왜냐면 박철민이가 이제 20억 중에 1억 5천만 원은 본인이 직접 지시를 받고 전달을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런 일은 조직 세계에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철민이는 자기가 돈 배달자로 지목했던 자기 동기들도 다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해버렸고 이때 당시 박철민의 유일한 희망은 김영진인데 김영진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